첫 번째 세션은 유통산업 규제와 스마트 리테일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이번 세션은 안승호 한국유통학회장에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첫 번째 세션을 맡은 숭실대학교 안승호 교수입니다. 저는 2015년도 한국유통학회 회장으로 뽑혀서요. 오늘 이게 좌장을 맡게 됐는데, 오늘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산업 규제와 스마트 리테일링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걸 포함해서 우리 유통산업 규제와 이슈를 점검하고 또 스마트 리테일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논의해보고요. 영업 제한, 출점 제한 등 유통 규제에 대한 득과 실, 그리고 가불관계 등 상생 협력 방안, 유통 이슈에 대한 정책과 기업의 대응 방안, IT 및 제조 등과 융합 사례, 옴니채널 등 멀티채널 활용 전략, 아주 흥미진진한 이슈들, 핵심 이슈들이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현재의 기술적이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서 탄생한 규제가 미래 유통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재평가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세션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졸음이 확 깨는 그런 세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그 토론 참여자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발제는 우리 강희석 베인앤컴퍼니 파트너 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네, 박수를 한번 환영의 인사를 드립시다. 백인수 롯데쇼핑 자문역, 그다음에 노화봉 소상공인진흥공단 실장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송정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 개선 과장님이십니다. 김관주 동반성장위원회 본부장이십니다. 네, 박동현 동아대학교 연구위원이십니다. 그래서 발제를 약 15분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발제에 관련해서 1차 토론 25분간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청중기획 질문과 아울러서 제 질문을 포함해서 다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고요. 또 제 토론을 한 25분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발제부장분이나 답변을 하실 거고요. 제가 한 7분 정도 마지막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 롯데쇼핑의 자문역을 맡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그 유통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또 전문가들과 함께 이렇게 토론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선비즈에 감사를 드립니다. 좌장님께서 이제 모두에 말씀하시기를 이 규제라고 하는 걸 한번 재평가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베인에서 이제 오늘 이제 발제를 해주시면서 제가 가장 귀에 들어온 얘기는 최근에 유통을 둘러싼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스마트 리테일링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또 왜 규제라고 하는 것을 또 얘기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규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사회나 역사상 필요했고 또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발제자께서는 그것을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 하나 쓰셨고, 그 다음에 리스크라는 걸, 그 부분에서는 어떤 경제의 그 실패, 시장의 실패라는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선진국의 예를 볼 때도,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환경의 문제라든가 위생의 문제라든가 인간의 건강의 문제라든가, 또는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이제 도시 경관의 문제라든가, 예를 들면 인사동에 맘대로 마트 같은 거 막 줘놓으면 인사동의 그 멋있는 그 역사적인 의미가 희석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규제라는 게 필요하다, 레귤레이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컨센서스입니다. 그런데 뭐는 아니냐면 단순히 어떤 출점 규제라는 거죠. 출점 규제라는 것은 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이 후발자, 나중에 시장에 출점하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박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의 시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독점적인 배타적인 이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선순환, 윈윈이라고 하는 구조들이 잘 생겨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뭐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이런 출전 관련된 규제가 있지만 새롭게 새로운 시각에서 재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모두에 지적하신 시장 변화와 관련해서 스마트 환경이 과연 중소업자들한테 어떤 기회를 주느냐, 어떤 변화를 주느냐라고 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엄청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빅3, 빅4 오프라인 업체에 중소업체들이 물건을 넣으려면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브랜드력이 없기 때문에 취급을 안 해줬죠.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즘 오픈 마케팅이 또는 소셜 특정 업체를 거론하기 수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셜 업체들 이런 데에 어떤 업체들이 진출하냐면 자본금도 없고 투자 경험도 없고 기업 경험도 없는 벤처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합니다. 시장의 허들이 낮아진 거죠.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물건을 팔면서 무엇을 만나냐면 과거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객을 만납니다. 고객의 뭘 만납니까? 고객의 댓글을 만납니다. 고객의 덧글을 만납니다. 고객의 취향을 만나는 거예요. 과거에 있을 수 없었던 불과 4, 5년 전 요즘 이 모바일의 변화가 있으면서 생겨난 그런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중소업체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죠. 이 비즈니스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셜 업체들도 이런 중소업체들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고객들을 창출하면서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기에 가장 빨리 대응하는 게 20대, 30대 젊은 고객들이고 사실 그 주역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큰 변화를 초래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수평적인 어떤 규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런 중소업체들이 매장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유통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거는 이미 어떤 스마트한 환경이 촉발되었고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 시간이 이거밖에 안 주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시간이 주면 추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노하봉 선생님 한번 코멘트.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연구실장 노하봉입니다. 최근 유통산업의 환경은 굉장히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방금 발표하신 스마트 리테일입니다. 스마트한 이런 유통 환경의 변화는 분명하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상생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동반성장의 정도는 아마 달라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규제 내용을 보면은 대형마트하고 SSM을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대형 쇼핑몰까지도 규제하자는 그러한 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라든가 지자체, 그다음에 학계라든가 아니면 대기업, 소상공인 관련한 단체에서 서로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지만은 대형 유통과 중소기업 간 관계는 여전히 상생 협력과 동반 성장이라는 인식보다는 상호 갈등과 대립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사실 유통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상생 협력은 굉장히 중요한데 일명 빅3라고 하는 유통 대기업과 그다음에
협력사, 이게 중소제조업체죠. 협력사, 그다음에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과 그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이 지역상권과의 협력 사례를 보면 주로 그 현재 그 유통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5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기술이라든가 제품, 디자인을 지원하는 분야 활동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판로라든가 마케팅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컨설팅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금융과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공헌 활동 내용이 있는데, 주로 이제 유통 대기업과 협력사 간에 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주로 그 상호간 이익 창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술이라든가 제품, 디자인, 그다음 판로라든가 마케팅을 지원하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실질적으로 그 지역 상권과 그 관련이 있는 활동들은 상대적으로 좀 미흡하게 나타납니다. 유통 대기업들이 주로 하는 그 활동 내용들이 뭐 바자회를 개최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전통시장에서 물건 사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일회성 또는 그 이벤트성 행사를 해가지고 관심을 끌어모은다든가 하는 그러한 단기적인 그러한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그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관계를 그 형성을 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 대형 그 유통 대기업과 그다음에 그 협력사 간에는 그러한 지금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좀 확대를 해주고, 좀 잘 하고 있지만 좀 미약한 부분들, 그 협력사에 대해서 뭐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그다음에 사회 공헌 활동, 자금을 뭐 좀 지원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역상권 활동 내용들은 주로 그 사회공헌 활동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으면 유통 대기업들은 상생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협력 제조사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지역상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어떤 그 협력 내용들을 뭐 제품이라든가 디자인, 마케팅, 교육 이런 부분으로 좀 확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송정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 개선과장님이 코멘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베인앤컴퍼니의 강희석 파트너님의 그 기조 발제 잘 들었고요. 뉴노멀 하에서 유통 분야 혁신과 새로운 게임 법칙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유통업체 간에 새로운 게임의 법칙이 등장한다든지 이런 무한 경쟁 양상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가고요. 그다음에 물류 분야에 있어서도 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직적 통합의 형태로 SCM이 이루어지고, 또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수평적인 협력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왜 수평적으로 못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답은 안 하셨지만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 수평적인 협력 부분이 카르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미국에서는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유통업체들 간의 무한 경쟁, 각종 혁신들이 유통업체와 협력사 간의 밸런스 오브 파워, 그러니까 힘의 균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당위적인 말씀에 대해서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유통업체와 협력사 간의 거래 현실을 보면 밸런스 오브 파워를 기반으로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의 균형, 상생적인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일어날 경우에 다양한 문제점들이나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집행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겠지만 서면 계약서를 미교부한 상태에서 나중에 유통거인 업체들이 협력사들한테 다양한 형태로 어떤 부가적인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또는 경영정보에 해당하는 거, 유통업체가 이 협력업체에 대해서 다른 유통업체하고는 어떻게 거래하고 있느냐,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원가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받아본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자기한테도 페이버를 줄 것을 요구한다든지, 또는 주기로 되어 있는 상품 대금을 감액을 한다든지 부당 반품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 그리고 매장 인테리어 비용도 자기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기적으로 매장 인테리어를 바꿔야 되겠다. 이거를 이제 뭐 연간 매장 리뉴얼 비용 이런 것들을 입점업체, 납품업체들한테 다 분담을 시킨다든지, 또는 리베이트 제공, 기본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리베이트적인 성격을 가진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납품업자나 입점업자들의 종업원을 파견을 강요한다든지, 몇 명 이상을 반드시 파견해라, 또는 시식행사를 이렇게 배정을 하면서 종업원을 파견을 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비용을 다 대라, 뭐든지 자사 상품권 판매 강요 등 다양한 형태로 우월적 지위 남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월적 지위 남용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이런 남용을 해서 착취한 이익들이 수취한 이익들이 소비자의 어떤 돌아간다고 보면 정당화가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대규모 유통업법 거래 공정화를 위해서 이런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협력업체와 유통업체 간의 밸런스 오브 파워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통규제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영업시간 규제라든지 출점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효율성 추구와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와의 상생 문제라는 두 가지 상반된 그런 가치 체계에서 상당히 정책적인 고민을 하고 있고요. 발표 자료에서는 유통 마진 폭이라든지 가격 설정의 자율권에 대한 규제, 물류 전문 기업을 금지하는 규제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어떤 것인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결제 편의성 관련해서는 지금 금융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규제 개선 노력, 진입 장벽을 낮춘다든지 결제 범위 한도를 넓힌다든지 하는 규제 개선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외에 유통업 분야에서 진입을 막는 규제라든지 사업 활동의 자율성을 막는 규제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관주 동반성장위원회 본부장님께서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신 자장이야 여러 패널들의 유통 전문가지만 저는 유통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동반성장 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서 저는 뭐 디테일한 것보다는 이제 구체적으로 유통 규제에 관한 그 틀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협력해서 경쟁을 높일 수가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제가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2003년부터 13년까지 아마 중기청에서 한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아마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굉장히 감소하거든요. 그러한 요인은 그동안의 어떤 시설 현대화 그런 치중보다는 그거로 추진했기 때문에 실제로 마케팅이라든가 서비스, 이런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었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침체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규제의 틀 속에서도 얼마든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서 상생할 수 있다, 그런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작년 제가 추석 무렵에 제 위원장님 모시고 제가 전통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1중국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VIP도 많이 계시다. 거기는 실제로 대형마트와 SSM이죠. 대형마트와
중소 시장이 아주 공존한 실존 사례입니다. 그건 ICT 그런 문화를 접속을 해서 실제로 저는 가서 그 안에 이마트가 있거든.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있는데 서로 적대감이 없이 서로 아주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환영합니다. 이마트 오는 손님들을 전통시장에서 다시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현장을 봤는데 그건 바로 이런 시장 문화가 확산되어야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품질도 오히려 전통시장이 품질과 가격이 아마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당당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마트 오시는 손님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흡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 현행 규제 속에서도 서로 공존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시장에 보면 젊은이들 주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일 처음에 아까 설문하실 때도 보면 인터뷰한 걸 보면은 뭐 화장실 불편하다든가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주의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말에 2만 명 이상이 음집하들 굉장히 성공하는 사례입니다. 거기는 주로 젊은 소비자들 끌이는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혁신을 통해서. 그래서 청년 창업과 문화 마케팅을 결합해서 전통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온라인과 홈쇼핑, 대형마트 등 대형업체의 글로벌 유통망을 저희 활용해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전략을 저희 산업부나 저희 동반위원회에서 또 저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온라인 쇼핑몰 K몰 등이라든가 크로스 보더 시스템, 그러니까 온라인 수출 시스템을 지원해서 이베이 코리아나 네이버 등 그런 동방성장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우수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판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방성장 지수 평가할 때 우수 협력업체에 대해서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점도 줘서 이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소기업들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이게 판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16개 대형 유통업체와의 상생 협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MD스쿨을 개설해서 정말 팔릴 수 있는 시장에 팔릴 수 있는 제품을 알선하게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미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확산되면 중소기업 제품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에 이제 IT 업체 지금 글로벌 IT 업체 굉장히 우리나라의 시장 굉장히 저희 IT 업체 긴장이 되고 아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애국가 차별화된 유통 서비스를 개발해서 앞으로 아마존이나 그런 대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시장에 대응한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히 최근에 보면 쿠팡 같은 경우는 2006년에 창업을 해서 지금 거래액이 한 300배가 증가됐습니다. 7년 만에. 그거는 철저한 자기 혁신을 통해서 아마 성공한 사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혁신을 통해서 특별히 최근에 보면 주문 2시간 내에 아마존도 도입하지 못한 그러니까 배송부터 물품 판매까지 그걸 모두 쿠팡이 직접 책임지고 자기들이 해서 그 내용을 2시간 내에 배송을 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아마존 우리는 긴장하지 않는다, 대응할 자신 있다 그런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발제자께서 지정하신 유통 대중소기업이 서로 인인할 수 있는 유통 규제 변화 필요 여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기준의 합리화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많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여러 각기 의견을 청취해서 그동안에 적합업종의 문제를 저희들이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 앞으로 저희들 할 때 중소기업이 독과점 여부라든가 또 중복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그런 여부 또 국내 대기업이 역차별 당한다든가 애국계 기업이 적합업종 지정으로 해서 그 시장을 잠식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또 대기업이지만 전문 중견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또 소비자 저희들 후생의 여러 가지 효과라든가 또 전방위 산업의 부정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저희들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혹시 질문을 통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다른 시간을 잘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감주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동현 동아대학교 연구위원께서 코멘트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동현입니다.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아젠다 자체가 가지는 성격 자체가 그 동전의 양면입니다. 실제로 규제의 문제와 상생의 문제 두 가지로 이제 대별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규제라고 한다면 합리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의 폭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실제 이제 규제로서의 어떤 그 합리적인 선택의 문제이고
상생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땐 도덕적인 문제이죠.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설득과 인식의 전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생의 아젠다이고 또 그 규제의 아젠다이고 이런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조선일보의 그 2015년 3월 11일 날 기사에 제습기가 사은품이냐 대기업 마케팅에 죽어나는 중기 뭐 이런 기사가 뜬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실제로 사은품으로 끼워주는 제습기 공기청정기 때문에 그걸 오랫동안 그 제품을 출하했던 전문기업들이 죽어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어떤 규제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가치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아젠다는 경제민주화에 의해서 나와 있고 그런 부분은 이제 굉장히 느슨하지만 날카로운 그런 어떤 윤리적인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 회사 입장에서 기업을 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핵심은 지속 가능성인데 지속 가능성은 결국 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내는 것과 동시에 사회 문화적인 어떤 규제와의 어떤 충돌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 아이템을 통해서 소비자와 가까워질 수 있는 부분일 테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특히 이제 이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아젠다는 사업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떤 부담, 리스크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유통 포럼 같은 경우는 적합업종, 제가 이제 적합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적합업종 같은 경우는 유통 포럼 입장에서 보면 제 2차 그 적합업종 대상이었습니다.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그런 어떤 유통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이 규제의 어떤 측면인데 특히 이제 그 유통 서비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는 굉장히 빠른 어떤 변화, 아까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결제 방식, 소비자를 다가가는 방식 이런 이 체인징이 굉장히 빠른 그 측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이 적합업종을 선정을 하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좀 많았었다.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프랜차이즈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겠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규제 자체에 대한 해석 자체가 명확하지 못해서 적합업종의 신청자와 그리고 적합업종의 해당자가 서로 해석을 달리하는 그런 부분들도 발생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거리 제한 같은 부분들 실제로 그 공정위 쪽에서는 내부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계속해서 있는 그런 부분들요. 그리고 또 이 거리 제한 자체가 가지는 상권의 다차원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미터라고 하는데 동일한 서울 시내 안에서도 그 역세권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 지역과 수도권이 같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도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규정을 해두음으로써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중소기업도 중소 어떤 소상공인들도 경영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어떤 부분이냐면 사회 간접 자본의 상승입니다. 지가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그냥 같이 연쇄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는 그렇지만 긴 텀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면요. 사실은 이 적합업종이라는 게 굉장히 커다란 시장입니다. 수조 원의 시장 재편입니다. 이게 시기에 맞추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구획되어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분명히 어떤 새로운 어떤 산업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런 부분의 하나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폭넓게 지원이 되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부분인데 그거 없이 너무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강하게 너무 몰아붙여진 느낌이 계속해서 듭니다. 제가 실제로 적합업종을 식품 분야에 있어서 제가 총괄 간사를 실제로 했었고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고요. 자, 오늘 우리 와주신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 지금 토론자로 참여하신 분들이 각 분야에서 좀 입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시면 굉장히 다각도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잘만 더 진행이 된다면은
좀 합의점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너무 쫄지 마시고 뭐 이런 문제죠. 사실은 굉장히 그 시각 차이라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지금 유통산업의 뭐 시장 실패라고 무지하게 얘기들 하는데 이 시장 실패에 관련돼서 이것을 강제적인 규제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자발적인 규제의 형태가 돼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이고 또 이 자발적이라고 봤을 때 이걸 이제 사회적 책임 활동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특정한 그 사회적 책임 활동이 정말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속한 부분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시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오늘 그 주제는 사실은 그 미래의 유통업을 봐서 현재의 규제가 과연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그걸 재검토한다고 사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 토론자로 참석하신 분들은 일단은 뭐 각각 조직에 대한 소개가 우선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뭐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아주 좋은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좀 뭐 질문 몇 개 해보죠. 우선 발제자님께 질문을 좀 해보겠는데 뭐 대답은 뭐 그때그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옴니 채널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옴니 채널 같은 이런 단어들이 혹은 이런 현상들이 어떤 유행성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이쪽 방향으로 심화될 것인가라는 데는 질문을 좀 일단 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일단 뭐 대답을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컨설팅 프로젝트 하면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이 유통업체 분들이 많이 묻습니다. 옴니 채널 진짜 해야 되냐? 안 하면 안 되냐? 이거 잠깐 지나가는 거 아니냐? 물어보십니다. 옴니 채널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옴니 채널이라고 하는 건 제 생각에는 조장님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유통업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이미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오늘날 옴니 채널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유통회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온라인판에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은 아마존, 이베이 정도의 순수한 온라인 업체들이 돈을 벌고 있고요. 실제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했을 때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체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하는 이유는 유통업체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미 소비자들은 디바이스와 플랫폼을 넘나들면서 자기들의 물건에 대한 인지, 탐색, 검색, 비교, 구매, 재구매를 이미 다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화장품 시장에서도 초도구매, 제일 처음 우리가 물건을 사보는 행위 자체도 온라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중이 30% 이상이 되고 있는 것이 다수의 현실입니다. 그 점에서 볼 때 결국은 유통을 다 하고 있는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옴니채널이란 건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우리 좀 이번에 좀 폼에서 바꾼 건 토론자들한테도 질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토론자들한테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대신 한번 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소상공인 문제는 이게 통계를 보니까 우리 이제 생계형 창업과 기회형 창업 이렇게 좀 나눠보고 본다면은 이 생계형 그러니까 지금 직장을 잃거나 어떤 사정상에서 할 수 없이 창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OECD 평균의 2배 이상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한 2-3배 정도 된다는데 자 여기서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생계형 창업을 하면 별다른 강점을 가지지 않고 시장 경쟁에 뛰어드니 사실은 굉장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의 환경 변화가 일어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옆에 가게가 생겼다거나 슈퍼마켓 생기면은 곧 바로 영향을 받는 이런 현상이 되는데 결국 생계형 창업이 느니까 그 생계형 창업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규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생계형 창업을 줄이는 것이 길이라고 보시는데 혹시 그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그 생계형 창업을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시든지 그리고 그런데 어떤 성과가 있는지 좀 예를 들어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방금
좌장님께서 그 이제 생계형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생계형이라는 표현은 이제 뭐 연구자의 입장에서나 앞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좀 맞지는 않은 것 같고요. 생활형 업종이라고 표현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하신 대로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로만 보면은 88%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로만 보더라도 거의 한 4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나라만의 특성, 이런 산업 특성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많다 적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업종으로 분류해 보면 이런 생활형 업종, 다시 말해서 소매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음식점을 한다든가 또 서비스업을 한다든가 하는 업종들이 거의 한 80%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시다가 보시면 한 집 건너 하나씩 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일단은 왜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많냐? 일단은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창업하는 경우가 바로 생활형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OECD 회원 국가 평균보다도 두세 배 많다라고 사실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업종,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생활형 업종이 한 80% 된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대형점이 품목이 겹치거나 동일 업종인 이런 대형점이 출점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소상공인들은 경쟁에 아주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건 상대적 개념이거든요. 대형점보다 가지고 있는 게 작습니다. 경영자원들이. 그러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가지고 있는 자금, 여유 자금도 부족하고 또 환경도 대형점보다는 좀 낙후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상대적인 그런 취약점들이죠. 그래서 경쟁력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은 대형점이 출점을 하게 되면 매출이라든가 이런 이익,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급감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경영난으로 이어져서 결국 이런 사회적인 그런 지역 기반에 두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이런 어려움은 지역사회의 어려움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결국은 이런 지역사회의 어려움이 크게 보면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더 크게 본다면은 사회적인 계층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구조가 무너지면은 이거는 아무리 국가에서 노력을 한다 해도 아마 사회적 비용 감당해야 되는 이런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생활형 업종이 많다라는 것도 우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사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신사업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사전 컨설팅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생활형 업종을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좀 지향을 하고 기술이라든가 차별화된 그러한 업종 아니면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종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이 코멘트에 대해서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토론을 활성화시키는 임무를 제가 맡고 나타났는데 좀 그때 좀 의견을 달리하신다면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장님 제가 한마디 네. 여기 패널인데요. 예. 질문 아니라서 패널도 좋습니다. 예.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대형 업체와 주변에 있는 중소상인들 간의 갈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소상공에서 이제 우리 노 박사님께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꼭 갈등의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가라는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변에 있는 중소업자들의 어떤 레벨업,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방안들이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나라 중소 유통 정책들이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들이 일부 효과도 있었지만 물론 평가적인 측면에서 한계도 직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한 가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대안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저희가 이제 경제민주화 하다가 최근에 이제 창조경제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의 화두입니다. 여기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옷을 입는 주체가 중소기업청이 됐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됐든 소상공진단이 됐든 이런 업체들이 사실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제 상생이라고 하는 화두를 이렇게 메뉴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 상생의 어떤 내용, 컨텐츠, 이 기획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그 메뉴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다른 데서도 대중소 협력에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메뉴를 얘기하셨는데, 좀 이런 최근에 본 사례입니다. 사례를 한 2가지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일본의 이제 T사이트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렇게 외곽에 서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형 쇼핑 시설을 만든 거죠. 근데 거기 가서 특별한 것을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거기 이제 햇볕이 좋고 이제 바닷가에 있는 동네였는데, 태양열을 이렇게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쇼핑 시설이. 그래서 그 전기를 가지고 대형 쇼핑 업체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전기 자전거도 타고 또 이런 것들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그 매장에는 전국적인 상권의 물건을 팔 수 없지만 그 지역 로컬 상품들을 매장에 연출하면서 이렇게 팔면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의 수혜자죠. 누구의 얼굴이 드러나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중소업자, 대형업체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의 얼굴이, 그리고 주민의 니즈가 반영된 매장이 만들어지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동경에서 라카구라고 하는 매장을 제가 가봤습니다. 라카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도심 한복판에 대형 서점이 창고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시의 흉물이었죠. 도시의 흉물이었습니다. 큰 창고가 있었는데, 이 창고를 이제 자본이 대형 유통업체가 같이 조인하면서 개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커피도 팔아요. 그리고 옷도 팝니다. 또는 가구도 팝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지역에도 커피점도 있고 옷 파는 데도 다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질문이 뭐냐면, 야, 주변에서 이거 반대하고 올라가는데 문제가 있었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 거 전혀 없었다. 오히려 이 시설을 만들므로써 가까운 역에 이용객 숫자가 2배로 늘었고 손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역 주민의 혜택을 받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기획을 하냐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서점이 안에 있으니까 책을 팔잖아요. 근데 책이라는 게 우리라면 교보문고나 이런 영풍문고에 베스트셀러를 쌓아놓고 파는 게 아니라, 무슨 책을 파냐면 그 라카구가 있는 지역 주민이 추천하는 책, 음식점을 하거나 화장품 가게를 하면 화장품 가게 주인이 꼭 발라스 올게닉으로서 이렇게 몸에 좋은 친환경적인 그런 책을 이렇게 책을 추천하는 주체가 지역 주민이 되고 지역 주민이 찾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는 이 문제를 너무 규모의 문제로, 갈등의 문제로 풀다 보니까 궁색한 겁니다.
그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여기에 이용자 유저의 관점, 지금 온라인의 변화도 전부 유저의 변화인데 결국은 오프라인도 유저가 뭘 원하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머리를 맞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그 콘텐츠를 어떻게 창출하느냐가 뭐 창조 경제에 맞는 그런 상생 방안이 아닌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오늘 좀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씩 하고 나중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저희 유통학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때 한번 또 참석해 주시 바라고. 제가 또 뭐 시간 관계상 뭐 한두 가지 질문을 좀 더 해보겠는데요. 네, 질문 한번 해주십시오. 네. 네. 지금 롯데에서 나오신 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오신 분한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그 농업회사법인에서 청과 주로 사과, 배, 과일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이 과일을 사가지고 산지에서 사서 저희가 품질을 골라가지고 저희가 홈쇼핑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한 동방성장, 뭐 중소기업 상생 이랬는데 전 제일 중요한 문제가 수수료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홈쇼핑사에다가 사과를 팔기 위해서는 35%의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농산물 35% 수수료 줘가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거기다 또 농업회사법인은 면세업체입니다. 부가세 환급이 안 돼요. 그러면 홈쇼핑사의 수수료가 35%면 부가세 포함해서 35%입니다. 그럼 부가세만큼은 저희는 그대로 또 원가에 또 투입을 시켜야 되면 부가세 환급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생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그 기업체의 어떤 적정 마진도 인정해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35%씩 수수료를 공제를 해갖고는 도저히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뭐 상생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려면은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적정 마진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돼서는 절대로 저는 이거 상생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지금 나오신 토론자들께서 뭐 아주 명확한 대답은 좀 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정책을 피실 때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오늘 그 지금 발제 주제와 좀 연관돼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유통에 대해서 이제 저는 CS 네트워크스의 구태라고 합니다. 네. 유통보다는 이제 유통의 중요한 그 배송 문제가 미래 배송에 대한 어떤 그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그 베인앤컴퍼니 그 발제자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해요. 배송의 어떤 부분? 아까 뭐 4시간 배송, 2시간 배송, 뭐 네. 요즘에 드론 뭐 이렇게 많이 이제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변화가 어떻게 또 더 예측이 될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묻는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아주 짧게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배송의 문제는 이 수송이 있고 배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큰 코스트 중에 하나가 이제 배송 문제입니다. 특히 이 온라인이나 디지털이 융복합이 되면서 이 유통업체들이 돈을 잃게 되는 큰 비용 항목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인건비, 두 번째가 배송비, 세 번째가 프로모션 비용입니다. 이 3가지의 비용 항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온라인을 하고 있는 유통업체는 돈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배송이라고 하는 것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은 유통업을 하고 있는 업체 입장에서 보면 피할 수 없는 숙제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 배송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추구합니다. 반면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내가 산 물건 당장에 가져가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본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이거를 2시간 배송, 4시간 배송 내지는 24시간 배송은 최소한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가 좀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니즈가 만나는 접점들이 저는 사실은 이 배송 체계에 있어서의 효율성이나 혹은 전문적인 아웃소싱 기업의 태도, 그리고 이 기술과의 결합, 드론과 같은 기술과의 결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가장 제가 그냥 재미난 얘기 하나로 제 말씀을 마무리를 지으면 아마존이 사실은 배송 시간을 극단적으로 단축하기 위해서 유료로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를 멤버십으로 가입을 받습니다. 이른바 그 드론 배송이라고 하는 것들도 아마존 프라임 고객을 상대로 한 거죠. 아마존이 프라임을 왜 만들었는지를 보면 사실은 프라임 고객들이 아마존에서 쓰는 돈이 프라임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들 대비 3배가량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그 프라임 서비스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빌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친구가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해 있으면 저에게 그 계정을 빌려주면 저도 프라임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결국은 그 배송 시간의 극단적 단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사실은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드론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드론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도 드론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아마존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항공국과 많은 협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드론이 도입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저는 아직은 규제를 탓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드론이라는 신기술을 도입하기에는 내수시장 규모 자체가 너무나도 작은 것들이 사실은 옆에도 계시지만 거대 유통 3사들이 드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계시는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받고 질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뭐 마지막으로 우리 발제자님께서 저 질문 하나 있는데. 근데 어디? 예. 네, 저도 강희석 파트너님께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규제보다는 옴니채널에 관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리서치 인바이로셀 코리아에서 온 신선미라고 하고요. 저희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주로 대형마트나 아니면 면세점이나 백화점 같은 리테일 채널에 이제 고객들과 조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저희 고객들도 전부 옴니채널 전략을 펴고 계시지만 실제 매출 같은 경우에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유통 채널들이 어떤 물리적인 매장을 늘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혹은 현재 가지고 있는 매장을 줄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이런 오프라인 매장을 좀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실제 매장에서만 나타나는 어떤 소비자들의 행동 특성 거기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 지금 뭐 단시간 5년, 10년 대 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오프라인 매장이라는 것이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채널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끝나고 남아있을 테니까 자세한 얘기는 저랑 따로 많이 하시고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아마존이 오프라인 매장을 열려고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프라인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본성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유통업체 입장에서 보면요 상품 구색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화가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 대형 가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할인점의 입장에서 보면 상품 구색상 매장 공간을 상당 부분 할애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매출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면적당 매출과 수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을 어떻게 유지하고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내포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은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자기 나름의 고유한 역할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기왕에 마이크 잡은 김에 아까 그냥 저희가 전혀 답을 드리지 않아서 제 그냥 입장에서 홈쇼핑의 문제만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 수수료가 많다 적다의 문제보다는 홈쇼핑이라고 하는 것이 유통업의 본질상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보시면요. 매대의 제한이 가장 없는 곳이 온라인입니다. 난 매대 제한 없이 모든 물건을 10,000개건 10,000,000개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온라인입니다. 반대로 내 매대의 제한이 가장 강력하게 있는 곳이 바로 홈쇼핑입니다. 홈쇼핑은 24시간이라고 하는 방송시간 자체가 자기의 매대고요. 그 매대 안에서 나는 최대한의 매출과 수익을 끄집어 올려야만 돈을 벌고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홈쇼핑 채널을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농산물을 어떤 식으로 판매하느냐의 문제도 같이 고려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요. 사실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까 좀 아마존 얘기 나오고 월마트 얘기 나오고 사실 온라인 쪽이 활성화되는 건 분명한데요. 거기에 대한 오프라인의 대응 방식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런 현상을 얘기합니다. 지금 월마트인 경우에는 그 소위 말 배송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요새 뭐 이마트 익스프레스 같이 그런 소형 점포를 금년에 한 2,000 몇백 개를 낸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온라인에 대한 대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상생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문제의 요인은 바로 여기 있죠. 아니 온라인에 대응하기에는 오프라인의 어떤 반응들, 또 아마존은 또 중심가에 배송 센터를 만들어 놓게 되는데 그것도 한 뭐 몇천 개가 지금 예상이 되는 지경에 있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문제는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나 이런 회사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역차별이라는 게 발생하겠죠. 우린 규제 때문에 사실은 필요한 어떤 경험도 못하고 사실은 해외로 나가라고 그러는데 해외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한 일은 뭘까요? 바로 경쟁에 살아남고 그 실력을 갖고 해외로 나갔을 때 성공 확률이 높은 거지. 자, 국내에는 시장이 좁으니 밖에 나가서 잘해봐라.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그렇죠.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중소상인들의 문제, 어떤 규제의 문제를 혁신 동기에 부여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자면 어떤 분은 굉장히 수정돼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것으로 첫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우리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발표해 주신 패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